지난 6화에서 우리는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기축통화, 달러의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금과의 약속을 배신한 달러가 어떻게 석유라는 검은 황금을 담보로 전 세계의 부를 미국으로 흡수하는 거대한 함정이 되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미국이 종이를 찍어내는 것만으로 실물 자산을 사들이는 동안 다른 모든 국가는 그들이 만든 달러를 얻기 위해 피땀 흘려 일해야 하는 불평등한 구조. 이것이 바로 달러 패권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라는 불편한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 아껴 쓰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말을 듣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월급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치솟고 아무리 아껴봐도 통장을 보면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집값은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멀어지고 은퇴 후의 삶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혹시 당신이 가난한 이유가 단지 당신이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잘못만이 아니라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시스템 때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부를 조용히 합법적으로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존재한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비밀을 파헤칩니다. 왜 당신의 돈은 100% 확률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잔인한 게임의 법칙 뒤에 숨어있는 세력은 누구인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려 합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돈과 자유가 다시 태어나도록.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는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 진실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50년 전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100만 원은 어떤 돈이었을까요? 당시 100만 원은 한 가족이 몇 달을 생활할 수 있는 큰 돈이었고, 조금만 보태면 소형 자동차 한 대를 살 수도 있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연 10%가 넘는 높은 이자가 붙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불어나는 시대였습니다. 저축은 미덕이었고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25년에 대한민국에서 100만 원은 어떤 가치를 가질까요? 최신 스마트폰 하나를 사면 전부 사라져버리는 돈. 단 한 달을 살기 위한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돈이 되었습니다. 은행에 넣어두어도 물가 상승률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쥐꼬리만한 이자가 붙을 뿐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50년 전에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의 숫자는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치, 즉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과 서비스의 양인 구매력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가가 올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더 정확한 진실은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짜장면 가격이 1,000원에서 8,000원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짜장면 한 그릇을 사기 위해 필요한 돈의 양이 8배나 많아진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그만큼 휴지 조각에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통장에 찍힌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것은 숫자가 주는 착각일 뿐입니다. 당신의 구매력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증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도둑의 첫 번째 수법, 바로 시간차 공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우리의 돈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일까요? 그 범인은 바로 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그 정점에 서 있는 세계 경제의 대통령, 미국 연방준비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중심에는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과 같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휩싸였습니다. 도시가 봉쇄되고 공장이 멈추고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이 거대한 공포 앞에서 제롬 파월과 연준은 구원투수로 등판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해결책은 단순하고 강력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통화 실험, 바로 무제한 양적 완화였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돈을 창조했습니다. 이는 금고에서 달러를 꺼내온 것이 아닙니다. 은행 시스템의 컴퓨터에 키보드를 몇 번 두들겨 존재하지 않던 수조 달러의 디지털 숫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단 몇 달 만에 미국은 역사상 발행된 달러 총량의 20%가 넘는 돈을 새로 찍어냈습니다. 이 돈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 월스트리트의 거대 은행들로, 대기업으로, 그리고 정부의 재난지원금 형태로 시장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경제를 구하기 위한 영웅적인 조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천문학적인 돈의 대가는 누가 치렀을까요? 바로 당신이 지난밤 잠든 사이에 우리가 평생에 걸쳐 성실하게 모아온 돈의 가치를 희생시켜 치러진 것입니다. 시장에 사과 10개가 있고 돈이 10,000원 있다면 사과 1개는 1,000원입니다. 그런데 중앙은행이 돈을 10,000원 더 찍어 시장에 돈이 20,00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여전히 10개뿐이므로 사과 1개의 가격은 2,000원으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욱 교묘하고 불공정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18세기 경제학자 리처드 칸티용이 밝혀낸 칸티용 효과입니다. 칸티용 효과란 새롭게 창조된 돈이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균등하게 퍼져나가지 않는다는 원리입니다. 새로 찍힌 돈은 수도꼭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흘러 들어갑니다. 바로 정부, 중앙은행과 직접 거래하는 거대 금융기관, 그리고 그 돈을 가장 먼저 대출받는 대기업과 자산가들입니다. 이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 즉 돈의 가치가 희석되기 전에 새로운 돈을 손에 쥡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닥치는 대로 사들입니다. 그 결과 주식시장과 부동산 가격은 폭등합니다. 자산가들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 돈이 월급이나 재난지원금의 형태로 당신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달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자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고 마트의 식료품 가격, 주유소의 기름값 등 모든 물가가 오른 뒤입니다. 결국 돈을 찍어내는 수도꼭지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 즉 성실하게 일하는 월급쟁이와 저축을 하는 서민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세금을 가장 가혹하게 얻어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만 가난해진다는 느낌의 실체입니다. 당신이 땀 흘려 창출한 노동의 가치가 키보드 몇 번으로 부자들의 자산 가격을 부풀리는 데 쓰이고 그 대가로 당신은 더 비싸진 물건값을 치러야 하는 구조.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를 노골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제를 미세 조종하는 유능한 조종사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손에 들린 조종관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장 강력하고도 합법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금을 낼 때 내가 얼마를 내는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영수증 없이 우리의 지갑을 털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잔인합니다.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보유한 사람, 즉 저축을 하는 사람과 월급에 의존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줍니다. 당신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해두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1년 뒤 은행은 당신에게 3%의 이자를 주어 1억 300만 원을 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물가가 5% 올랐다면 당신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2% 감소한 셈입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당신은 더 가난해진 것입니다. 저축은 더 이상 안전한 자산 증식 수단이 아니라 내 돈의 가치를 잃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빚을 진 사람에게 인플레이션은 축복과도 같습니다. 특히 가장 큰 빚쟁이인 정부에게는 말입니다. 정부는 막대한 빚을 지고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중앙은행을 통해 돈을 찍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빚의 실질적인 가치는 떨어지게 되므로 정부는 가치가 떨어진 돈으로 빚을 갚으며 손쉽게 부채 부담을 덜어냅니다. 결국 정부가 갚아야 할 빚의 부담을 성실하게 저축한 국민들의 부를 빼앗아 메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짐바브웨의 사례를 통해 그 끔찍한 결말을 목격했습니다. 천문학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수레에 돈을 싣고 가야 했던 지옥도, 화폐의 가치가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자 국민들의 저축과 연금은 하룻밤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한 국가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와 신뢰가 완벽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권력을 남용할 때 모든 법정화폐는 결국 그 내재적 가치인 영을 향해 수렴할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당신의 저축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약탈의 시스템 속에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면 한국은행도 금리를 맞추기 위해 원화를 풀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게임의 법칙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생각의 틀을 깨야 합니다. 원화를 목적지가 아닌 경유지로 생각하세요. 우리는 월급으로 받은 원화를 은행에 쌓아두는 것을 저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원화는 가만히 두면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과 같다는 것을.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의 목표는 원화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녹아내리는 원화를 가치가 보존되거나 상승하는 자산으로 최대한 빠르게 환전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노동과 시간을 들여서 번 돈을 이 시스템이 훔쳐가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안전자산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피신해야 할까요? 많은 한국인들은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특히 서울의 아파트를 최고의 인플레이션 피난처로 여겨왔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는 훌륭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평범한 월급쟁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빚, 즉 영끌 없이는 진입조차 불가능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피하려다 금리 인상이라는 또 다른 시스템의 위험에 모든 것을 거는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역시 기업의 지분을 소유한다는 점에서 현금보다 낫지만 중앙은행이 만들어낸 유동성 파티와 경제 위기에 따라 극심한 변동성을 보입니다. 칸티용 효과에서 보았듯이 이 게임 역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중앙은행의 통제권 밖에 있는 자산들입니다. 바로 실물 금과 비트코인입니다. 금은 수천 년간
인플레이션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은 인류 최후의 자산입니다. 정부가 원한다고 해서 더 만들어낼 수 없으며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닙니다. 비트코인은 21세기에 탄생한 디지털 희소 자산입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고정되어 있어 중앙은행의 무분별한 돈 찍기에 대한 완벽한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산은 원화의 가치가 하락할 때 당신의 구매력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는 것은 단순히 재테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녹아내리는 원화 예금에 당신의 미래를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땀과 시간을 정부와 은행이 통제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에 저장고로 옮기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우리의 부를 갉아먹고 있는지 그 잔인한 메커니즘을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버스를 타고 출근하고 점심을 사 먹는 이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구매력은 끊임없이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나태함이나 무능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페달을 밟아도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당신이 타고 있는 자전거가 내리막길을 향해 미끄러지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를 끊임없이 떨어뜨리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 안에서 저축과 노동만으로는 결코 부를 축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난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셨다면 더 이상 스스로를 자책하며 무기력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게임의 법칙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다른 게임을 찾거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시스템은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찍어낸 가치 없는 종이를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속임수를 압니다. 진짜 부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 하락으로부터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배신과 약탈에 맞서 우리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와 은행의 통제를 벗어나 그 누구도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돈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2008년 전 세계를 덮친 금융위기의 폐허 속에서 한 익명의 프로그래머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돈의 배신 7화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어떻게 우리의 부를 약탈하는지 그 구조적인 문제를 폭로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돈을 찍어내는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의 저축과 노동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배신에 맞설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전 세계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목격하던 바로 그 순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정체불명의 인물은 인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은행을 믿을 수 없다면 은행 없는 돈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다음 화에서는 현대 금융 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혁명적인 해답, 비트코인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합니다. 리버스온은 당신의 생각을 켭니다. 돈과 자유가 다시 태어나도록 다음 화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